트럼프가 한국에 칼을 겨눴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25% 관세. 워싱턴은 확신했죠. 압박하면 한국이 결국 고개를 숙일 거라고요. 그러나 72시간 만에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삼성의 HBM4 가격은 치솟았고 엔비디아와 애플은 그 값을 감수하며 한국 공장 앞에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관세의 97%는 미국 소비자의 지갑에서 빠져나가고 있었고, 이에 트럼프는 결국 탄핵 위기에 몰리게 됐죠. 1인당 GDP 79달러, 세계 최빈국에서 시작해 AI 시대의 심장으로 떠오른 나라. 과연 한국은 어떻게 미국조차 무릎 꿇게 만든 걸까요? 그 충격적인 반전의 드라마를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아침 백악관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스트룸 전체가 카메라 플래시로 하얗게 물들었고 전 세계 200개국 이상에서 이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금색 펜을 들어 반도체 관세 25% 포고문에 서명하는 순간 지지자들의 환호성이 천장을 뚫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통령이 그 금색 펜을 번쩍 들어 올리며 외쳤어요. 이 펜 한 자루가 미국 일자리 100만 개를 되찾아올 것이다. 저는 그 서명식 바로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리드. 18년간 미 무역대표부에서 세계 공급망 전쟁의 최전선을 지켜온 사람이에요. 중국의 히토류 협박도 막아냈고 일본과의 소재 분쟁도 우리 쪽으로 끌어왔죠.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이 밀리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한국은 무릎을 꿇을 거예요. 삼성의 기술은 결국 미국으로 이전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에 맞서겠다고요? 웃기는 소리죠. 우리가 문을 닫으면 그들은 물건을 팔 데가 없어요. 을이 갑한테 덤빌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서명식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돌아보니 클로이 킴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 보좌관인데 하버드 케네디 스쿨 출신이라 숫자에는 밝은 친구였죠. 그런데 평소에 잔소리가 좀 많았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뭘 해도 리스크부터 따지는 타입이었어요. 클로이가 빨간색 폴더 하나를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표지에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클로이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마이클, 이거 먼저 봐야 해요. 우리 팀이 3주 동안 돌린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이 관세의 90%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돼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빨간 폴더를 힐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죠. 클로이, 이건 비즈니스야. 협상이란 건 원래 강하게 치고 나가야 하는 거라고. 처음부터 양보하면 게임은 끝이야. 한국은 결국 우리 요구대로 공장을 통째로 들고 올 거야. 클로이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눈에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이클, 제발 숫자만이라도 봐요. 삼성이 HBM 시장의 40%를 쥐고 있어요. SK하이닉스까지 합치면 70%가 넘어요.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데 대체제가 없어요. 미국이 안 산다고 해서 한국이 굶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제품을 못 만드는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클로이의 어깨 너머로 복도 끝이 보였어요. 다른 참모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었죠. 저는 클로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클로이, 솔직히 묻겠어. 너는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아버지가 한국인이라 그래? 그 순간 클로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눈가가 붉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빨간 폴더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저런 패배주의자들 때문에 미국이 약해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 저는 그런 부류가 가장 싫었습니다. 클로이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복도 끝으로 클로이졌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곧 현실이 가르쳐 줄 거야. 한 달만 지나면 서울에서 백기를 들고 올 테니까. 사무실로 돌아오니 보좌관 한 명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뉴욕 증시 상황 보셨어요? 엔비디아가 장 초반에 5% 넘게 빠졌습니다. 애플도 4% 가까이 내려가고 있고요. 저는 모니터를 켜봤습니다. 정말 피바다였어요. 엔비디아, 애플, 퀄컴, AMD, 브로드컴.
반도체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종목은 전부 빨간불이었죠. 하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식 웃었어요. 시장이 과민 반응을 하는 거야. 원래 큰 정책이 발표되면 단기 조정이 오게 되어 있어. 일주일만 지나면 안정될 거야.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의존도가 70%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혹시 그 부분은 괜찮을까요? 저는 태블릿을 집어 들었습니다. 화면에 70%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미국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인 HBM의 한국 의존도. 하지만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70%를 우리한테 팔아야 하는 건 한국이라고. 우리가 안 사주면 그들은 망해. 창고에 재고가 쌓이고, 공장은 멈추고,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쏟아지겠지. 이재용 회장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길어야 석 달이야.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고, 멀리 국회의사당 도미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세계는 독감에 걸려요. 그게 우리의 힘이죠. 한국 따위가 그 힘에 맞설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동료들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거라고 건배했죠. 클로이 킴의 빨간 폴더는 이미 잊어버렸어요. 그 안에 뭐가 적혀있든 상관없었습니다. 숫자 따위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그때까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샴페인 잔이 승리의 축배가 아니라 패배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고, 그날 밤에 저는 그저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의 항복 징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삼성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공장 분위기는 어떤지, 직원들 표정에 공포가 얼마나 서려 있는지. 저는 그걸 보고 워싱턴에 보고서를 쓸 생각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뒀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붕괴, 그 시작을 목격하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 분위기가 묘했어요. 뉴스에서는 관세 폭탄 때문에 한국 경제가 휘청거린다고 연일 떠들어댔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면세점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안내 방송은 느긋하게 흘러나왔어요. 위기에 빠진 나라의 관문치고는 너무 평화로웠죠. 공항을 빠져나와 차를 타고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물류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특히 삼성 로고가 박힌 트럭들이 유난히 많이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지금은 저렇게 굴러가지만 한 달만 지나면 저 트럭들 절반은 멈춰 설 거야. 창고에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 저 바퀴들도 결국 멈추게 되어 있으니까. 평택 삼성 캠퍼스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정문에서 방문증을 받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봐야 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제가 예상한 풍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란을 기대하고 왔어요. 급하게 뛰어다니는 직원들, 회의실에서 터져나오는 고성, 창백한 얼굴로 흡연실에 모여있는 관리자들. 관세 폭탄을 맞은 혀클로이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건 기분 나쁠 정도의 정적이었습니다. 클린룸으로 향하는 엔지니어들의 발걸음은 느긋했고, 구내식당 앞에서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위기에 빠진 회사가 아니라 소풍 나온 대학생들 같았습니다. 안내를 맡은 박형석이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눈빛이 또렷하고 말투가 담담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건네며 대뜸 물었죠. 박 엔지니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관세 발표 이후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박형석이 고개를 살짝 갸웃했어요. 마치 제가 무슨 이상한 질문을 한 것처럼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힘들다고요? 글쎄요. 저희는 오늘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끝이었어요. 더 이상의 설명도, 변명도, 하소연도 없었습니다. 마치 관세 같은 건 자기 관심사가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당황한 걸 숨기려는 허세겠지. 아직 월급은 나오니까 저렇게 태평한 거야. 다음 분기에 실적이 곤두박질 치면 저 표정도 싹 바뀔 거라고. 박형석의 안내로 생산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클린룸 안에서 로봇팔들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노란 불빛 아래서 수천 개의 웨이퍼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인정해야 했어요. 규모 하나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공간이 끝없이 이어졌고, 그 안에서 모든 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모가 크면 뭐해. 팔대가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지. 저는 태블릿을 꺼내 메모를 남겼어요. 현재 가동률 정상으로 보임. 하지만 이 공장들이 오하이오나 텍사스로 옮겨오는 건 시간 문제. 오후에는 경영진과의 비공개 면담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기다려왔어요. 일선 직원들이야 상황을 모를 수 있지만 경영진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수출 전망치를 알고 미국 시장 비중을 알고 관세가 마진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들의 초조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임원 2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희끗한 분이 부사장급이었고 옆에 앉은 분은 전략기획 담당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표정이 무덤덤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 관세는 시작일 뿐이에요. 백악관은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잃고 싶지 않다면 기술을 공유하셔야 해요. 텍사스의 완전한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핵심 공정을 미국 엔지니어들에게 이전하는 겁니다. 지금 결정하시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협상의 기본이죠. 상대가 약해졌을 때 한 방 더 때려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저는 그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고민하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사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창가에 놓인 찻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았어요. 국화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제안에 대한 답변은요? 부사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평택은 봄이 일찍 옵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시면 캠퍼스 전체가 한눈에 보여요. 시간 되시면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이 사람들 대체 뭐지? 내가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데 창밖구름 타령이라니. 정신이 나간 건가? 아니면 일부러 나를 무시하는 건가? 면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제가 어떤 압박을 가해도 그들은 차만 권하고 날씨 얘기만 하고 가끔 미소만 지었어요. 마치 동네 어르신이 손님 대접하듯이요.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건 무시야. 대놓고 나를 우습게 보는 거라고. 평택 방문을 마치고 저는 바로 귀국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으로 가는 길에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반도체 서밋에 미국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왕 한국에 온 김에 업계 분위기도 살피고 미국 기업 관계자들과 네트워킹도 하라는 거였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관세 폭탄을 맞고 우왕좌왕하는 한국 업계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서밋은 2월 12일에 시작이었고 저는 그 전날 밤 서울 신라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한산할 시간인데 양복 입은 외국인들이 여기저기 삼삼오오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미국인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온 것 같은 캐주얼한 차림의 젊은 임원들. 텍사스 억양이 섞인 중년 엔지니어들. 뉴욕에서 날아온 듯한 날카로운 눈빛의 협상가들. 저는 의아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있는 거지? 설마 전부 서밋 참석자들인가?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로비 안쪽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아시아 총괄 부사장이었어요. 그 옆에는 애플의 부품 조달 담당 임원도 보였죠. 두 사람 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가 골치 아픈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슬쩍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반가운 척하면서 인사를 건네려고요. 그런데 제가 다가가기도 전에 로비 반대편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삼성 로고가 박힌 명찰을 단 한국인 2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엔비디아 부사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삼성 관계자들에게 거의 뛰어가다시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를 했어요. 애플 임원도 마찬가지였죠. 미국 굴지의 대기업 고위 임원들이
한국 회사 직원들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뭔 상황이지? 삼성 관계자들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이요. 그들이 로비 한쪽 소파로 이동하자 미국 임원들이 졸졸 따라갔어요.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슬쩍 그 근처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화가 들렸어요. 엔비디아 부사장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관세는 저희가 100% 부담하겠습니다. 25% 전부 우리가 안을게요. 제발 2분기 물량만 확정해 주십시오. 지금 계약서에 서명 안 하면 저희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관세를 미국 기업이 100% 부담한다고요. 그건 우리 정책에 정반대잖아. 관세는 한국이 내야 하는 거였는데. 애플 임원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HBM4 초도 물량. 제발 애플한테 우선 배정해 주세요. 가격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팀 쿡이 직접 이재용 회장님께 전화를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삼성 관계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수요가 워낙 많아서 모든 요청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 회사에 애걸복걸하고 있었어요. 관세를 자기들이 다 물어도 좋으니 제발 물건만 달라고 빌고 있었죠. 제가 상상했던 그림과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무릎을 꿇어야 했는데 무릎을 꿇고 있는 건 미국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오늘 아침에 터진 뉴스를 떠올렸습니다. 호텔에 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잠깐 봤던 속보였어요. 삼성전자 세계 최초 6세대 HBM4 양산 성공, 16단 적층, 대역폭 2배, 전력 효율 40% 개선.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기술이 좋으면 뭐해, 팔아야 돈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그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HBM4는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었어요. AI 시대의 유일한 심장이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도, 애플의 AI 프로세서도 전부 무용지물이에요.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딱 두 곳뿐이었죠. 삼성과 SK하이닉스. 둘 다 한국 회사였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앉은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관세 정책이 한국을 죽이는 칼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미국 기업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바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머리를 정리해야 했어요. 오늘 본 광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워싱턴에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위스키를 훌짝이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엔비디아의 핵심 임원 중 한 명이었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미 꽤 취한 상태였죠. 그가 제 어깨를 잡더니 흔들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클 리드, 당신 무역대표부 출신 맞지? 당신이 그 관세 정책 만든 사람이야?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건 여러 사람이 같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제 멱살을 잡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 놈들의 관세 때문에 삼성 칩 하나당 $500를 더 내게 생겼어. $500. 이게 얼마인지 알아? 우리가 1년에 사는 물량이 얼마인 줄 알아? 저는 그의 손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힘이 장사였어요. 술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그가 계속 소리쳤죠. 하지만 안 사면 우린 망해. 대체제가 없다고. 마이크론, 인텔. 웃기지 마. 걔네가 HBM 만들 줄 알아. 3년은 걸려. 3년 동안 우리가 뭘 팔아? 아무것도 못 팔아. 그냥 죽는 거야. 호텔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서 그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무역 전쟁이야? 우리 기업을 학살하는 거지. 한국이 이긴 게 아니야.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찍은 거라고. 저는 구겨진 셔츠를 매만지며 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있었습니다. 그 임원의 절규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죠.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찍은 거라고.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어요.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클로이 킴이 옳았던 건가?
그 빨간 폴더 안에 있던 시뮬레이션 결과가 진짜였던 건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쌓아온 경력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야. 시장이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미국이 질 리가 없어.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전부 삼성과 SK의 부품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칼을 뽑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칼날이 우리 목에 닿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호텔 바에서 엔비디아 임원에게 멱살을 잡혔던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의 절규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내 놈들의 관세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건 술 취한 사람의 과장이야. 워싱턴에 돌아가면 상황이 달라 보일 거야. 미국은 여전히 강하고 한국은 결국 무릎을 꿇게 될 거라고. 덜레스 공항에 내린 건 새벽 6시쯤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 분위기가 묘하게 어수선했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웅성거리고 있었고 TV 화면마다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끌고 가면서 무심코 화면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베스트바이 매장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신제품 출시 때문인가 싶었죠. 그런데 자막을 읽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자제품 가격 폭등. 관세 여파로 노트북과 스마트폰 $200 이상 급등. 화면이 바뀌더니 월마트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한 중년 여성이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제까지 $999였던 노트북이 오늘 $1200가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공항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관세는 한국 기업이 내는 거 아니었어. 가격이 오르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화면 속 숫자들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집고 있었어요. 삼성 갤럭시 최신 폰 $1299에서 $1549로, 애플 맥북 프로 $2499에서 $2899로, 관세 25%가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향하는데 라디오에서 청문회 생중계가 흘러나왔어요. 하원 상무위원회에서 아마존 CEO 제이든 콜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의원 한 명이 날카롭게 물었죠. 콜 부사장, 관세 부담을 한국 기업에 전가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갑이면 한국이 을 아닙니까? 제이든 콜의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울렸어요. 의원님, 그건 완전히 잘못된 전제입니다. 저희가 삼성의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면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싫으면 사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만드는 HBM 없이는 저희 서버도, 클라우드 인프라도, AI 서비스도 전부 멈춥니다. 을은 저희입니다. 삼성이 갑이에요. 택시 기사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아들 노트북 사려고 베스트바이 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한 달 전보다 $200나 올랐더라고요. 관세 때문이래요. 대통령이 외국이 낸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다 내고 있잖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워싱턴 거리가 스쳐 지나갔는데 예전과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악관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가까이 가보니 시위대였어요. 팻말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세는 세금이다. 우리가 내고 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자마자 SNS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삼성 영수증 챌린지라는 게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관세 시행 전과 후에 구매한 전자제품 영수증을 나란히 찍어서 올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200, $300씩 차이 나는 걸 보여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조롱하고 있었죠. 외국이 낸다고요? 제 지갑에서 나갔는데요. 이런 댓글이 수십만 개씩 달려 있었어요. 한 영상은 조회수가 3억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한 가정주부가 올린 영상이었는데 그녀는 월마트 영수증 2장을 카메라에 들이밀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1월에 샀던 삼성 TV가 $899였어요. 지금은 $1149예요. $250 차이.
우리 가족 일주일 식비예요. 대통령님, 이 돈을 누가 낸 건가요? 중국이요. 한국이요? 아니에요. 제가 냈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어요. 관세는 한국을 압박하는 무기여야 했는데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정부를 향하고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이 정책을 만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단골 스테이크 하우스에 갔습니다. 머리도 식힐 겸 익숙한 음식으로 마음을 달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메뉴판을 펼쳐드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리바이 스테이크 가격이 $10나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주인장을 불러서 물었죠. 짐,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어요? 주인장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마이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주방 기기 수리하려고 부품 주문했는데 전부 한국산이래. 관세 붙어서 가격이 껑충 뛰었어. 냉장고도 그렇고 오븐 컨트롤러도 그렇고 이 가게 유지하려면 메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어. 저는 스테이크를 씹으면서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관세의 여파가 모든 산업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심지어 식당 주방 기기까지. 한국 부품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 그 부담은 전부 미국인들 몫이 되고 있었죠.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오니 창밖으로 시위대가 보였습니다. 아침보다 규모가 더 커져 있었어요. 깃발과 팻말이 물결치고 있었고 구호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누가 외국이 낸다고 했나? 우리가 다 내고 있다. 저는 창문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저 군중 속에 내 얼굴 사진이 붙은 팻말이 있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때 클로이 킴이 제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저는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클로이는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또 그 빨간색 폴더가 들려 있었어요. 클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제가 2달 전에 보여드린 시뮬레이션 기억나요? 관세의 90%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했던 거요. 지금 실제 데이터가 나왔어요. 제 예측이 틀렸더라고요. 저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틀렸다고? 그럼 실제로는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거야? 클로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너무 낙관적이었어요. 90%가 아니라 97%예요.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관세의 97%를 부담하고 있어요. 한국은 3%만 내고 있고요. 창밖에서 다시 구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외국이 낸다고 했나? 우리가 다 내고 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소리가 환청처럼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서명식 날 환호하던 지지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지금 저 시위대 속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어요. 우리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생각은 너무 무거워서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백악관에서 새로운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저는 TV 화면을 보며 커피를 마시다가 대통령의 발언에 사례가 들렸습니다. 대통령이 주먹으로 연단을 내리치며 외쳤어요. 한국에서 사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됩니다. 텍사스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짓겠습니다. 삼성이 이미 땅을 사놨어요. 우리가 밀어붙이면 6개월 안에 가동할 수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6개월이라고요? 반도체 공장을 6개월 만에 짓는다고요. 저도 의아했지만 대통령의 자신감이 워낙 대단해서 혹시 뭔가 비밀 계획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텍사스로 날아가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대통령 말대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오스틴 공항에 내린 건 이틀 뒤 오전이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삼성 공장 부지로 향했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창밖 풍경이 점점 황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문드문 서 있는 선인장과 먼지 날리는 붉은 흙길. 여기가 정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자리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공사 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봐야 했어요.
제가 상상한 풍경과 너무 달랐거든요. 저는 수천 명의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철골 구조물을 들어 올리고 콘크리트 믹서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텅 빈 벌판이었어요. 크레인 서너 대가 멈춰 서 있었고 철골 몇 개가 녹슬어가며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인부라고는 한 무리가 그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현장 책임자를 찾아갔습니다. 땀에 절은 안전모를 쓴 중년 남자였는데 제가 워싱턴에서 왔다고 하니까 한숨부터 쉬었어요. 그의 이름은 톰이었습니다. 톰이 저를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로 데려가며 말했어요. 리드 씨, 상황이 복잡합니다. 앉으시죠. 저는 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톰이 생수 하나를 건네며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공사가 사실상 중단 상태입니다. 물은 어떻게 끌어왔어요? 콜로라도 강에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데만 8개월 걸렸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전기예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전기요? 미국의 전기가 부족한가요? 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 공장 하나를 풀가동하려면 도시 3개 분량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오스틴 전체가 쓰는 전기의 절반이에요. 그런데 텍사스 전력망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작년 겨울에 한파 왔을 때 기억나시죠? 주 전체가 며칠 동안 정전됐잖아요. 그 전력망에 이 괴물 공장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톰이 계속했어요. 워싱턴에서는 6개월이면 된다고 하는데 전력 인프라 구축하는 데만 최소 3년은 걸려요. 그것도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얘기고요.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에 송전탑 건설 허가 이런 거 다 받으려면 5년도 모자랄 수 있어요. 저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톰을 따라 부지를 걸으면서 여기저기를 살폈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기초 공사는 절반쯤 되어 있었는데 위에 올라갈 건물은 아직 뼈대도 없었습니다. 한쪽에는 녹슨 철근 더미가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장비들이 비닐에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송전탑 있죠? 저게 지금 이 지역 전력의 한계예요. 저 송전탑으로는 공장의 10분의 1도 못 돌려요. 새 송전망을 깔아야 하는데 땅 주인들이 보상금 문제로 소송을 걸어서 공사가 막혀 있어요. 저는 멈춰 서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야, 멈춰버린 크레인, 녹슬어가는 철근. 평택에서 봤던 풍경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서는 로봇팔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수천 대의 트럭이 물류를 실어 날랐죠. 모든 게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는 마치 버려진 유적지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TV를 켜니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 한국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비치고 있었어요.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한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반도체 전용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사기의 조기 착공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자로들이 완공되면 반도체 클러스터 전체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이재용 회장이 하얀 헬멧을 쓰고 원전 부지 위에 서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에너지는 산업의 쌀입니다. 쌀이 없으면 밥을 지을 수 없듯이 전력이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쌀을 직접 농사짓기로 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한국은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원자로까지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송전탑 하나 세우는데 소송에 휘말려서 몇 년째 발이 묶여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 전체가 깜깜해졌어요. 정전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오스틴 시내 전체가 암흑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리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고 나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삼성 공장 부근의 변전소에서 과부하로 폭발 사고가 난 거였어요. 공장 건설을 위해 전력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낡은 전력망이 그걸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 여파로 주변 5만 가구가 하룻밤 동안 정전을 겪었습니다. TV에서는 성난 주민들이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냉장고가 나가서 인슐린이 다 상했어요. 저는 당뇨병 환자라고요.
삼성 공장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대체 누가 책임질 건가요? 분노의 화살이 삼성을 향하는 것 같았지만 댓글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정부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공장 유치한다고 큰 소리만 치고 인프라 준비는 하나도 안 했잖아. 한국은 원자로까지 짓는데 우리는 송전탑도 못 세우냐. 이런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죠. 저는 호텔방에 앉아서 5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텍사스 반도체 프로젝트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분석. 타이핑을 하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내용이 너무 처참했거든요. 평택의 완벽한 인프라와 텍사스의 부실한 전력망. 한국의 SMR 원자로와 미국의 낡은 송전탑.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있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겠다고 큰소리쳤지만 한국은 이미 성을 쌓아 올렸어. 그리고 그 성벽은 우리가 넘을 수 없을 만큼 높았습니다. 텍사스에서 돌아온 지 며칠 뒤, 저는 또 한 번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자마자 월스트리트 저널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웠거든요. 저는 헤드라인을 읽다가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삼성전자,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HBM4 3년 독점 공급 계약 체결. 총 계약 규모 800억 달러 추정.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습니다. 3년 독점이라고요? 800억 달러요? 기사를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계약 내용은 이랬어요. 삼성이 향후 3년간 생산하는 HBM4의 70%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세 회사에 우선 공급한다. 가격은 시장 가격에 연동화돼 관세 인상분은 구매자 측이 전액 부담한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조항이 있었어요.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무역 규제를 시행할 경우 삼성은 공급량을 조절할 권리를 갖는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미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의 손발을 묶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정부가 추가 관세를 매기면 삼성이 물량을 끊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구글이랑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한테 뭐라고 하겠어? 제발 관세 올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겠지. 사무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중얼거렸죠. 이건 항복 문서야. 미국 빅테크가 한국한테 베끼든 거라고. 저는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백악관 NSC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부터 상무장관, 국방부 차관까지 고위 관료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얼굴들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 보고 받았을 겁니다. 삼성이 우리 기업들을 인질로 잡았어요. 3년 동안 HBM4를 삼성한테서만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추가 조치를 취하면 공급을 끊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무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이크론과 인텔의 HBM 생산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기술 격차가 최소 3년은 됩니다. 그 3년 동안 우리 기업들은 삼성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국방부 차관이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삼성한테 끌려다녀야 한다는 겁니까? 미국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말해야 했어요. 이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로서 제 의견을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려는 말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이었죠.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리드 씨. 저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국에 묶어버린 겁니다. 관세 정책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졌어요. 우리는 한국이 의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의리였습니다. 이 계약서가 그 증거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자국 정부의 손발을 묶는 계약에 서명했어요. 이건 우리의 패배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몇 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방부 차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어요. 리드,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미국이 졌다고. 한국한테. 당신 혹시 한국의 끈아풀이요? 한국계 여직원이랑 어울려 다니더니 세뇌라도 당한 겁니까? 저는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미국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게 진짜 애국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손을 들어 양쪽을 제지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맙시다. 리드 씨, 당신 의견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패배를 인정할 때가 아니에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등 뒤로 따가운 시선들을 느꼈어요. 누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저 자식, 한국 편이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주먹이 날아갈 것 같았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문을 닫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성조기가 꽂혀 있었어요. 무역대표부에 처음 입사했을 때 받은 선물이었죠. 저는 그 깃발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애국심이 뭐였을까? 미국이 최고라는 맹목적인 믿음. 그게 사실은 무지에서 비롯된 거였다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클로이 킴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클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있었던 일 들었어요. 용기 있었어요, 마이클. 진실을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기라고요? 그냥 바보짓이었어요. 이제 저는 백악관에서 찍혔어요. 한국의 끈아풀이래요. 클로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옳았어요. 그리고 당신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클로이가 가방에서 노란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제 선택해야 해요. 이 안에는 백악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증거가 들어 있어요. 데이터 조작, 허위 보고, 의도적인 정보 은폐. 당신이 믿고 있던 숫자들 중 상당수가 가짜예요. 저는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클로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정 국가를 위하는 길이 뭘까요? 거짓된 승리를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픈 진실을 밝히는 건가요? 마이클, 당신은 어느 쪽이에요?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열어보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18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거대한 링컨 동상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어요.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을까?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승리였을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클로이가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봉인을 뜯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서류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동상 위에서 링컨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클로이 킴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로요. 기념관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클로이 킴이 건네준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새벽까지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손이 떨렸어요. 서류 뭉치의 맨 위에는 프로젝트 크리스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극비 문건이었습니다. 백악관 참모진이 의회와 언론에 제출한 반도체 자급자족 계획의 원본이었는데 거기에는 빨간 펜으로 수정된 흔적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빨간 줄들을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구역질이 났어요. 인텔의 HBM 수율이 30%라고 적혀있던 부분이 85%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의 생산 능력이 삼성의 10분의 1 수준이라던 문장은 통째로 삭제되어 있었죠. 텍사스 전력망 과부하 리스크를 경고하는 페이지는 아예 뽑혀 있었어요. 누군가가 불편한 진실들을 전부 지워버리고 예쁜 숫자들만 남겨놓은 겁니다. 저는 서류 사이에 끼워진 내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백악관 수석 보좌관이 작성한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 부정적인 수치를 보고하지 말 것. 미국 기업의 기술 격차를 언급하지 말 것.
1년 내 자급자족 가능하다는 메시지 유지할 것. 저는 그 메모를 읽으며 이가 갈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통령까지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서 보고하고 있었던 거죠.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클로이 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클로이, 이 문서들 어디서 구한 거야? 클로이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습니다. 중요한 건 출처가 아니에요, 마이클. 중요한 건 이걸로 뭘 할 거냐는 거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워싱턴의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클로이, 다음 주에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가 있잖아. 나한테도 증인 출석 요청이 왔어. 거기서 이걸 공개하면 어떨까?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클로이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그렇게 하면 당신 경력은 끝나요. 백악관이 가만 안 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로이가 보지 못해도 상관없었어요. 알아.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경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진짜 애국이 뭔지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 청문회 당일 아침, 저는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프로젝트 크리스탈 원본과 조작된 버전, 그리고 제가 직접 텍사스와 평택에서 수집한 현장 데이터가 들어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매는데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묶어야 했습니다. 의사당 건물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벌써 진을 치고 있었어요. 반도체 관세 정책에 대한 청문회라서 관심이 높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백악관 참모 한 명과 마주쳤어요. 그가 제 팔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드, 오늘 청문회에서 괜한 말하지 마. 위에서 지켜보고 있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청문회장에 들어서니 이미 좌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원의원들이 높은 단상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 증인석이 놓여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으로 걸어가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위원장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리드 씨, 당신은 미 무역대표부에서 공급망 전략을 담당해왔습니다. 현재 반도체 관세 정책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잠시 청문회장을 둘러봤어요. 수백 개의 눈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오늘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관세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우연이 아니에요. 의도적인 정보 조작의 결과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의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것은 프로젝트 크리스탈이라는 이름의 기밀 문건입니다.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한 반도체 자급자족 계획의 원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제출된 버전입니다. 두 문서를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손을 들어 기술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두 문서가 나란히 떴어요. 원본에는 빨간 줄이 그어진 부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죠. 여기 보십시오. 인텔의 HBM 수율이 원본에는 30%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 제출된 버전에서는 85%로 바뀌어 있어요. 55%포인트가 허공에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텍사스 전력망 과부하 리스크를 경고하는 페이지가 있었는데 제출본에서는 통째로 삭제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과 의회의 불편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청문회장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타자를 치기 시작했고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저는 직접 텍사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통령은 6개월 안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실제로 가보니 크레인이 멈춰 있었고 전력 인프라는 3년 후에나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평택에도 다녀왔어요. 거기서 본 것은 24시간 멈추지 않는 공장이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쉴 새 없이 웨이퍼를 옮기고 수천 대의 트럭이 물류를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가 다시 다가갔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어요. 의원 여러분, 제가 평택에서 본 것은 멈추지 않는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워싱턴에서 본 것은 멈추지 않는 거짓말뿐이었어요.
이 보고서에 그어진 빨간 줄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진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자멸한 겁니다. 그 순간 청문회장 뒤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저지혜, 저 자식 마이크 꺼. 백악관 참모 2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회 경비원들이 그들을 막아섰어요. 위원장이 의사봉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질서 유지하시오. 증인의 발언을 방해하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도 마이크를 놓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거든요. 제가 외쳤습니다. 저는 수년간 이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미국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애국이 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승리는 진짜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위대해지려면 먼저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달려들었고 의원들은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은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TV를 켰습니다. 모든 채널에서 청문회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CNN, FOX, MSNBC 할 것 없이 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전직 무역대표부 자문관, 백악관 데이터 조작 폭로. 채널을 돌리다가 한국 방송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시통역으로 제 발언이 실시간 방송되고 있었어요. 화면 아래로 한국어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읽을 줄은 몰랐지만 클로이 킴이 전화로 몇 개를 읽어줬어요. 미국인조차 인정한 대한민국의 클래스. 삼성이 이긴 게 아니라 미국이 스스로 무너진 거다. 저 사람 진짜 용기 있다. 진정한 애국은 승리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청문회 폭로 이후 워싱턴은 말 그대로 불지옥이 되었습니다. 제가 공개한 프로젝트 크리스탈 문건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폭로가 터져 나왔어요. 백악관 수석 보좌관이 사임했고 상무장관은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회에서는 탄핵 논의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킨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혼란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어요. 청문회 다음 날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거든요. 18년간 몸담았던 곳이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고 백악관은 저를 한국의 끈아풀이라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사직 후 저는 한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TV 뉴스도 보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을까? 미국의 승리, 한국의 패배.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클로이 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한국에서 당신을 초청하고 싶어 해요. 삼성이 새로운 생산 라인 가동식을 하는데 거기서 연설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거절하려고 했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거기 가겠습니까? 하지만 클로이가 말했죠. 마이클, 당신이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들은 당신을 적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존경하고 있어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승자의 눈으로 패배자를 내려다보러 간 거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무엇을 느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건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2월의 찬 공기가 폐부를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죠. 공항을 빠져나와 차를 타고 평택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아직 어두운 한국의 새벽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택 삼성 캠퍼스에 가까워지면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새벽인데도 도로 위에 트럭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 아니 수백 대의 트럭이 마치 거대한 행렬처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 무인 자율주행 트럭이었습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HBM4를 싣고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로 배송될 반도체들이었죠.
저는 차를 세우고 그 광경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트럭들의 헤드라이트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빛의 강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경건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캠퍼스에 도착하니 삼성 관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저를 캠퍼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안내했어요. 제가 처음 평택에 왔을 때 경영진이 시간 되면 올라가 보라고 했던 바로 그 언덕이었죠. 그때는 코웃음 치며 무시했던 곳인데 이제야 오르게 됐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사라인, 제오라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마치 우주선처럼 눈부신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새벽인데도 수천 개의 창문에서 불빛이 쏟아져 나왔고 건물 사이로 무인 운송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저 아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개의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의 AI 서버를, 스마트폰을, 자율주행차를 움직일 심장들이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제 삼성 측에서 선물로 준 반도체 웨이퍼 조각이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새벽빛에 반짝였습니다. 이 작은 조각 하나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새겨져 있었어요. 인류 문명을 움직이는 가장 작고 가장 강력한 심장이었죠.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웨이퍼 조각을 꽉 쥐며 생각했어요.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뭘 봤지? 저는 이 모든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곧 멈출 거라고 생각했고, 엔지니어들이 웃는 걸 보면서 허세라고 비웃었죠. 저는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느라 바빴어요. 미국이 져야 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패권이란 큰 소리를 치는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주먹을 휘두르고 위협을 날리는 게 힘이 아니었어요. 진짜 힘은 인류의 시간을 1초라도 앞당기는 데 있었습니다. 삼성은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세상의 중심이 됐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택 캠퍼스 위로 붉은 햇살이 쏟아졌어요. 건물들의 유리창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상하게도 패배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에 가까웠죠. 미국은 시끄러웠습니다. 탄핵과 청문회와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평택은 조용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공장은 멈추지 않았고, 트럭은 계속 달렸고, 반도체는 쉬지 않고 태어났어요. 그 조용함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언덕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앞으로 제가 뭘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 위에 서 있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이 작은 웨이퍼 조각을 평생 간직할 거라는 것. 손바닥 위의 웨이퍼가 아침 햇살에 다시 한번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이길 필요가 없는 자리에 있었어. 이미 그들이 세상의 중심이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국이 관세라는 칼을 뽑았지만 결국 그 칼날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싸우지 않고도 이겼어요. 삼성은 묵묵히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었고 전 세계가 한국 앞에 줄을 서게 됐죠. 진짜 힘은 주먹이 아니라 기술에 있다는 걸 온 세상에 보여준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셨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 한 글자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다음에는 더 가슴 뛰는 이야기, 더 뿌듯한 대한민국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동방송TV였습니다.